아까 말한 대로 먼저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고 채권자가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교과서 순서는 이익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손익상계. 근데 그 밑에 보면 과실상계라는 말이 나와 있죠. 과실상계. 이 논점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용어의 문제입니다. 용어의 문제. 에? 용어가 뭐가 문제가 되냐? 도대체가 뭐가 문제가 될까? 응? 문제가 되죠, 이게. 여러분이 그 법전을 펴가지고 말이에요. 응? 몇 조를 보게 되냐면 492조를 보면 여기서 보이는 어떤 똑같은 한자가 나온다고. 여기서 보면 똑같은 한자. 응? 그 용어가 문제가 됩니다. 이 상계하고 이 손익상계, 과실상계하고는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 알겠습니까? 교과서 119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 그거죠. 세 번째 문단이지. 첫 줄을 감안하면. 로마자 1번의 두 번째 문단 말이에요. 그죠? 용어 문제가 나옵니다. 로마자 1번의 두 번째 문단에. 그거 써놔요. 492조의 상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 왜? 한자가 똑같으니까. 그거하고 같은 거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안 같은 거다. 그럼 뭐냐 이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죠? 공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공제. 공제에다가만 빨간걸 내모쳐요. 492조의 상계와는 다르다. 공제에다가 빨간걸 내모쳐 메모리 펜치라고. 눈에 확 띄게. 그래야 이게 우선 용어의 말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선.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이거야. 공제한다는 게. 이익을 공제한다. 손익, 공제. 과실상계도 엄밀하게 말하면 과실 공제입니다. 그래서 상계가 공제구나. 이걸 우리가 알았다고. 이제 보니까. 그러면 손익상계는 뭐냐? 손해만 보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이익을 보면 빼야 된다. 이거 공제해야 된다. 거기 예컨대가 나오죠. 로마자 1번의 세 번째 줄에. 그걸 예를 들어봅시다. 지방의 흥행업자가 서울의 모 극단에 출장 공연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를 정하고 거기서 핵심이 되는 건 메모리펜 칠할 건 뭐냐면 식비, 숙박비는 이를 일체 흥행업자 쪽에서 부담. 이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 모 극단이 실제로 가서 공연을 했더라면 이 흥행업자는 식비, 숙박비를 부담할 뻔했죠. 그런데 오히려 채무불이행으로 극단이 안 내려오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도 봤지만 원래 내려왔더라면 들어갔을 식비와 숙박비가 굳었다 이거야. 이게 그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손익상계라는 게 뭐예요? 굳었다 공제를 말하는 거죠. 굳었다 공제. 알겠습니까? 그거 쉽게 이해가 되죠. 식비 숙박비가 아껴졌잖아. 그거는 손해 계산할 때 빼야 된다는 거야. 그걸 이득공제라고 그래요. 손익상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 못할 게 없어. 여러분이 머리가 아픈 이유는 뭐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냥 손해보면 할 수 없고 이익 보면 남는 거고 인생을 매우 간단하게 산다 이거 이상하게. 그러나 법적으로 이걸 계산을 정밀하게 해야 돼요. 굳은 거 공제해야 된다. 굳은 거 공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집에 전기를 수리해달라고 전기 수리업자한테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전기를 수리하러 오면 원래 점심을 차려주려고 해서 한 끼. 아니면 짜장면을 시켜주던가. 수고하신다고. 근데 그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이상하게. 다른 일이 바쁘다고. 그래서 전기 못 따라가서 손해 무지하게 봤어요.
그렇지만 정밀하게 따지면 짜장면 값이 굳었다 이거예요. 굳었다를 공제해야 된다고. 그거 말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쉽죠 이게. 그래서 그거를 말로 표현하니까 어떻게 돼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받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같은 원인이라고 빨간 줄 치고 뭘로 바꿔야 돼요? 채무불이행으로. 그래야 이게 말이 쉽게 들어오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받은 자가 같은 원인이라고 읽으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채무불이행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죠. 같은 원인이 채무불이행 아니야. 고쳤어. 그저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죠. 책을 찢어도 상관없어요. 이해만 정확히 된다면. 여러분 내 말을 농담을 하는데 우리 때는 말이 이 책을 볼 때 진짜로 페이지가 갈려버리면 그 끝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빨간 색실로 이었다니까 연결하기 위해서 빨간 줄 치는 대신에 여러분 내가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샘플을 그놈이 그 책을 잊어먹었다고 하더라고. 지금 판사하는 녀석 하나가 옛날에 그 공부하던 책을 갖고 있었어요. 곽윤지 씨 옛날 거. 근데 그 전설적인 그 정리서입니다. 거기 오색실이 등장해요. 오색실이. 그 책을 펴면 놀랍게 되죠. 무지하게 멋있다니까. 멋있어요 정말. 이 책갈피 쪽도 색깔을 환하게 칠해놨어요. 금방 알아볼 수 있게. 그래 가지고 이 껍데기도 스위스제 그 책 사는 거 있어요. 접착제 붙어 있는 거. 옛날에 그걸 수입해서 팔았다고. 투명한 건데 약간 오돌도돌해. 손 잡기 좋게 땀 안 차게. 그래서 그게 한 장에 1,500원 했었는데 이 책을 다 벗겨버리고 그걸 딱 붙여버리. 이게 싸면은 딱 붙어버립니다 그냥. 그게 수명이 100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교보 가서 다른 책 살 게 있어가지고 그거 찾았더니 그건 수입이 중단되고 국산을 판다는 거야. 그래서 난 보지도 않고 왔어요 그냥. 내가 조국을 사랑하려다가 이 피를 본 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국산이라는 말만 나오면 나는 경기가 일어나. 난. 유럽에 가면은 여러분 혹시 유럽에 배낭여행 가면 책 표지 이런 거 왕창 사갖고 와요. 귀하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쓸데기 없는 거 사지 말고. 무슨 액세서리 나부랭이 이런 거 사다 선물하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받으면서도. 액세서리 사도 막 10만 원짜리 이런 거 사다 줘야 되는데 막 어디 구석에 있는 거 1,000원짜리 이런 거 있죠. 열쇠고리. 이게 받은 사람이 분노합니다 정말. 그거 믿고 넣고 다니다가 열쇠를 잊어먹어. 열쇠가 빠져버려. 고리만 남고. 정말 사람 분개한다니까 정말 사람. 열쇠고리도 좀 좋은 거 사요. 좋은 거. 어떤 학생은 말이 파렴치하게 제가 형편이 안 돼서 이거밖에 못 샀던 선물을 줘요. 열쇠고리야. 딱 보니까 비행기 타면 공짜로 주는 거 있죠. 그걸 얌통머리 없이 두세 번을 연달아 받아가지고 그걸 선물하는 놈이 있어. 그런 놈은 말이야. 선물을 한 놈이라도 평생 안 잊어먹어요. 다음에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이다. 저놈은 조심해야 된다. 파렴치하게 짝이 없는 놈. 그 학생의 그 성장 과정이 짐작이 되죠. 그저 잔머리나 굴리고 어떻게 돈 안 들이고 생생내는 방법 없을까? 이런 거랑 공략 관계죠. 비행기에서 받은 열쇠고리 이런 거 갖다 주고 그따위 것들이 우리 공동체에 기여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마이너스거나. 그저 평생을 모든 삶을 잔머리로 어떻게 해볼까? 부모도 짐작이 가죠. 부모도. 거기 보면은 채무불이행으로 이익을 얻는다. 보통은 채무불이행이 나면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돼 있죠. 그런데 이익을 보는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건 빼야 된다는 거. 빼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 문단은 뭐냐 이거야. 393조는 손해를 배상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득을 공제할 때도 적용한다. 이 말이죠 지금 가만히 읽어보니까. 393조는. 알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거를 왜 여러분한테 특별히 알려주냐면 답안지 중에 걸작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문제집만 신림동 출신인 것 같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그렇게 쓸 리가 없어.
신림동의 잔머리 그 문제집만 외워가지고 주관식 모범답안 이런 거 거지 같은 거. 그리고 손해배상에서는 잔뜩 써놔요 뭐. 소수율도 주장해서 또 이상하게. 그래갖고 뭐 규범 목적서에 따라서 뭐 저거 막 써놨다고 이렇게. 근데 갑자기 그 두 번째 논점에서 이건 따로따로 외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득 공제는 상당 인과관계에서 따르다 이렇게 외운 거예요. 써놓은 거예요 다. 이거 그냥 긁어버리죠 그냥 누가 봐도. 말 이상하니까. 손해에서 상당 인과관계를 택해야 여기가 상당 인과관계에서 되는 거예요. 393조를 여기서 만약 규범 목적서에 따르면 여기도 규범 목적서에 따른다고 써요 지금은. 같은 내용인데 이게. 그러니까 거기 상당 인과관계에서 따른다는 것은 393조를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득공제에도. 빨간 줄 이렇게 써놔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실수 저지를 염려가 있죠. 그러니까 손해와 손해배상의 범위와 같은 학설에 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같은 학설에 따른다. 아니 세상에 저런 놀라운 답안이 있다니까. 저게 암기의 전형적인 폐해죠.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에 유명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119페이지 로마자 1번 첫 줄에 같은 원인이 있죠. 내가 이걸 왜 채무불이행으로 외우라고 그러냐면 세 번째 문단의 끝부분이 있죠. 세 번째 문단의 끝부분 세 줄. 그걸 빨간 걸로 박스 치고 메뉴에 같은 원인에 연결해놔요. 세 번째 문단 끝부분의 세 줄을 빨간 걸로 박스를 쳐요. 푹푹 빨리. 그리고 맨 위에 첫째 문단 첫 줄에 그 같은 원인에다 연결해 놓으라고. 반드시 채무불이행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거 아니고 계약의 원인 이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익 본 게 반드시 채무불이행으로 이익을 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원인으로 이익을 본 건 빼면 안 된다고. 그게 수업용으로는 가장 어렵고 조심해야 될 문제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험 계약상의 1번. 2번은 뭐예요? 다른 계약으로 받은 2 노임, 3 보수. 조심하라고. 다른 원인으로 받은 건 안 돼. 노임 보수는 무슨 뜻이냐면 흥행업자가 이제 극단이 안 내려오니까 그 시간에 놀기가 민망하죠. 워낙 그날 극단이 내려왔으면 자기가 막 주관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 놀면 뭐 하냐? 노는이 연불이라고. 그날 공치니까 노가다 나가서 5만 원 벌었어요. 노가다 나가서. 공연 안 하니까. 처자는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럼 500원을 빼냐? 5만 원을? 아니에요. 그거는 채무불이행하고 관계가 없어. 딴 데 가서 일해서 번 거야, 그건. 그 얘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상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논점은 아까 말한 대로 상계가 뭐냐. 이게 공제이다, 이거.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는데. 이 이익상계와,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논점은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야. 상계의 뜻은 똑같아요. 같은 점은 그거예요. 결정적인 점이 하나 있어요. 손익상계, 즉 이득공제는 구체적 액수로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알겠습니까? 응? 구체적 액수. 그러니까 손익상계 제목 옆에다 써놔요. 구체적 액수로 공제. 구체적 액수로 공제합니다. 과실상계 옆에다는 뭘 써야 될까요? 반드시 비율로 공제. 이렇게 쓰세요. 과실상계는 비율로만 공제하게 돼 있어요. 액수로 공제 못합니다. 몇 퍼센트나 몇 분의 1 이런 식으로 비율로만 공제하게 돼 있다고. 손익상계는 반드시 액수로 정확히 딱 떨어져야 돼요. 5만 원이면 5만 원, 뭐 13만 원이면 13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럼 과실상계는 퍼센트지로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대부분 다. 물론 분수로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럼 과실상계는 뭘까? 첫 줄에 나오잖아.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데. 이거 정확한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닐까. 어떤 학생은 이게 과실상계라고 그러니까 고의 상계는 안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한 놈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판례를 나눠준 거야. 복습자료 첫 번째 판례.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기도 적용돼, 여기도. 그걸 먼저 알아야지. 자꾸만. 응? 알겠습니까? 고의는 못 뺀다고 생각하는 놈이 있다고 또 이상하게. 지 멋대로. 알겠습니까? 반다시. 고의도 상계된다고. 그 다음에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 의의에는 채권자에게도 이렇게 써 있죠. 그 채권자를 내모치고,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알겠어요? 왜 정확한 표현이 아니냐면, 근데 지금 말을 해놓고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말을 해놓고 팔려고 도망가 봤다, 이게. 그걸 나눠주려고 했었는데. 이거 뭐 나눠주려면 생각 찾아보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정말 짜증난다 이거요. 응? 야, 그거 이상한데. 이상해. 우선 급한 대로 교과서 그 120페이지 그 디디번이 있죠. 그래서 그것만이면 사실 큰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그 채권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채권자와 거기 쓰세요. 받아 쓰세요. 오히려 채권자 그 네모친 거 있죠. 옆에 봤어요. 채권자 및 성질상 또는 신분상 채권자 대신에 채권자 및 성질상 또는 신분상 채권자와 일체 관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신분상 일체 관계나 성질상 일체 관계에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판례 준다고 까먹어버렸구만.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120페이지 디디번에 수령 보조자만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더 넓은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수령 보조자가 여기 나오는 거야, 이제 보니까. 이게 이행 보조자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써있죠, 괄호 안에. 수령 보조자. 391조 말하는 거죠. 그걸 채권자 쪽에도 적용한다, 이러네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 알면, 당연히 떠오르는 궁금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391조를 보는 순간, 뭐예요, 궁금증이? 그죠? 여러분의 머리에는 궁금증이란 단어가 아예 없습니까? 뭐예요, 궁금증이? 법정 대리인은 어떻게 되냐는 거야? 법정 대리인. 어떻게 되냐고, 그건. 그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죠. 당연히 포함된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확장해서 말해준 거예요. 성질상, 신분상 그거. 궁금할 거 아니야, 그게. 여러분만 안 궁금하지. 출제자는 궁금하다니까? 이것도 391조를 평소에 알고 있어야 이게 궁금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죠. 과실이 고의 또는 과실이고 채권자가 뭐예요? 채권자 및 채권자와 신분상 성질상 일체관계에 있는 자.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참작해야 하는 것. 그래서 있죠. 여러분 조심할 게 법원이 참작하는 겁니다. 법원이. 알겠죠? 법원 맘대로 하는 거라고.
121페이지 두 번째 줄에 써 있죠? 121페이지 두 번째 줄을 봐봐요.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손익상계도 마찬가지예요. 법원 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싫으면 마는 거예요. 이걸 보통 표현할 때 사실심 법원의 전권 사항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알겠습니까? 이게 뭔 스토리냐면 지금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저질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763조를 보면 이 과실상계를 준용한다고 돼 있죠. 불법행위 예를 들어보자. 불법행위 더 많으니까 길이 있는데 차가 막 달려요. 달려. 근데 건널목이 있는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 차가 치웠어. 얘가 10살짜리예요. 10살짜리 꼬마. 알겠습니까? 이 말은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왜 하는 것 같아, 갑자기? 왜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거야, 꼬마에? 10살 먹었는지 몇 살 먹었는지 왜 밝히는 거야, 내가 갑자기? 왜 밝힌다고 그랬어요? 네. 책임 능력이 없다는 말이 포함되죠, 여기. 책임 능력이 없다, 이 꼬마에게. 알겠습니까? 책임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잘 파악해야 되죠. 모든 케이스 풀이용에 들어가 있죠, 그게. 예를 들어서, 오늘 나준 그 백태선 선생의 논문의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봐봐요.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그만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문장을 냅니다, 보통. 그래서 법적인 의미를 평가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저런 거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10살짜리 꼬마. 이런 말 왜 할까? 문제에서 그걸 왜 써놨을까, 이상하게. 10살이거든, 말든. 딱 떨어진다고. 책임 능력이 없구만, 이거. 10살짜리 꼬마가 건너목 지나가는데 들이박았어요, 이걸로. 깔아버렸어, 그냥. 그러면 이 운전수가 이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사람 쳤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가 빨간불인데 이 꼬마가 지나가고 있어서 이상하게. 빨간불인데. 이 꼬마한테 잘못이 있죠. 꼬마한테 잘못이 있다. 왜 빨간불인데 왜 지나가요, 여기를? 그럼 이걸 다 물어낸다는 게 좀 이상하죠, 이게. 다 물어낸다는 게 이상하다고. 꼬마에게도 과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빼줘야 된다는 거야, 비율로. 그 법원 판결을 보면 몇 프로 빼준다고 돼 있어, 전부 다.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10살짜리 꼬마가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게을리할 수 있는가? 책임 능력이 없으면 과실을 인정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의 과실이 똑같은 과실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똑같은 과실이에요. 과실의 네 가지 중에 나왔잖아, 이게.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그걸 만약에 보통의 과실이라고 하면 이 경우는 과실상계 안 돼요. 10살짜리 꼬마는 과실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과실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번에 배웠죠? 네 가지. 과실 네 가지. 그 중에 하나, 이거죠. 과실상계 과실. 이건 특징이 뭐예요? 책임 능력을 요하지 않는 과실이라는 거예요. 책임 능력을 요하지 않는이라는 말을 하다 우리 대법원은 약한 의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약한 의미. 오늘 나와준 큰 프린트를 보면 그것을 명료하게 대비하고 있죠. 큰 그 기초 보충 자료 1페이지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과실의 개념이 왜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거기 나와 있죠. 두 개의 판례.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잘 보라고. 특히 3번 문제의 두 번째 판결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대비되어 있죠.
위에 2번 문제 판결도 읽어보지만 3번 문제 두 번째 판결도 읽어봐. 그럼 거기서 아예 대비를 해놨죠, 아예. 응? 대비를 해놨다고 아예. 이거를 이 판례들을 전부 읽어보면 우리 대법원은 확고합니다 거의. 여러분 그래가지고 판례들 읽었습니까? 교과서 12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이 문제가 있는 표현이죠. 12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그걸 빨간 걸로 지우고 판례는 구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고쳐요, 거기. 판례는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확고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2번 문제의 답은 뭐예요? 2번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시험에 나와요. 왜 판례가 구별하고 있는가? 왜 구별하는 거예요? 몰라요? 한글 잠언은 익혔으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건 글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보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뭘 주장하냐면 이게 민법이라는 거야, 이게. 이걸 읽는 거야, 이게? 이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거라고. 이게 뭐냐고 했더니 민법이라고 소리 지르는 거야. 그 뜻이 뭐냐고 했더니 그건 몰라요. 그건 뭐예요? 그게 소리 지르는 거야, 그건. 말하는 게 아니고. 개소리입니다, 그건. 이거 의미를 말이죠, 의미. 이거 의미는 쉽지 않죠. 지금 우리가 계속 몇 달간에 걸쳐서 민법이 뭔가를 정확하게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 의미라는 의미. 뭐예요? 이번 답이 뭐야? 거기 그 첫 줄에 나오는 신의 측상 요구되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과실 개념 자체에 신의 측이 들어가 있잖아, 또 연달아서. 왜냐하면 근거가 신의 측이기 때문에 과실도 신의 측이에요. 이 신의 측 위반이야. 그 두 개의 판례를 대비하면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그럼 곽윤희 선생님은 왜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거? 곽윤희 선생님은. 왜 그렇다고, 이거 뭐야, 이거? 왜 곽윤희 선생님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곽윤희 선생님은 채권 관계 자체가 원래 신의칙이라는 거야. 채권 관계 자체가. 여러분이 120페이지 바로 CC번을 잘 읽어봐요. CC번. 곽윤희 선생님은 아예 채권 관계 자체가 신의칙에 기초한 거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식인데 말이 이상하죠. 근데 말이 이제 그죠? 표현이 이상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곽윤희 선생님의 의견에 의하면. 곽윤희 선생님은 신의칙 관계, 신의칙에 사용되는 모든 개념이 신의칙에 기초한 거예요. 원래도. 채권 관계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명료하게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걸 안 밝히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책임 능력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다르게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사실 곽윤희 선생님의 이 CC번 서술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곽윤희 선생님처럼 채권관계 전체가 신의칙에 기초한 거라면 그렇다면은 판례를 판례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오히려 판례가 정당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걸 알아두라고. 통상의 과실과는 다르다. 알겠습니까? 통상의 과실과는 다르다. 곽 선생님 말이 정반대의 뜻은 아니지만
약간 표현상 좀 이상하니까 이 판례를 여러분 읽었으니까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 과실이 다르다. 여러분 이거는 또 어디서도 판례의 태도가 명료하니 여러분도 이런 거 깊이 생각해야 되죠. 판례는 근데 이상하네. 아, 한자로 똑같은 과실을 똑같이 하지 왜 다르게 하냐 이거 이상하게. 근거는 배웠죠. 왜 그렇다고? 신의 직상 요구되는 공평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별했으니까. 과실을 보통 과실하고 구별한다고 써있죠 여기. 그러면 구별에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게 1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1페이지 3번 문제 자체를 풀어봐요 여러분이. 거기. 그러면 왜 구별하는지 실익도 알게 돼. 여러분 이런 내용은 현재는 신림동에서 발견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판례를 정밀하게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 3번 문제 자체를 풀어보라고 아예. 그런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판례 대비하면 그냥 풀 수 있죠. 이 정도 풀어야 시험 볼 것 같지 않아요? 그 3번 때문에 이거 구별합니다. 판례는. 알겠습니까? 3번 때문에. 부담 부분이라는 건 조금 이따 나중에 배우지만 분명히 이게 개별적으로 따지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각자의 부담 부분이라는 건 개별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원래도. 그 문장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나 과실상계는 악착같이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기능도 달라 이게. 근것도 있지만 기능도 다르다고 아예. 그래서 구별을 합니다. 부담 부분이 뭐냐면 각자가 실제로 그 배상해야 될 액수를 말하는 거거든. 얼마씩 배상해야 되나. 그건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도. 네 녀석이 어떤 놈을 죽였어요. 한 놈은 막만 받고, 한 놈은 칼로 심장을 찔렀고, 한 놈은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어요. 각각 역할을 보니까. 근데 세 놈이 똑같이 배상한다는 게 말이 이상하잖아. 칼로 찔린 놈이 있고, 다리만 건 놈이 있고, 밖에서 막만 본 놈이 있어. 근데 배상은 똑같이 해? 그렇게는 못해요. 막만 본 놈은 좀 싸죠? 여러분 생각해도. 심장을 직접 칼로 찌른 놈은. 그러면 왕창 배상이 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궁극적으로는 전액 배상합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지만. 그러나 분명 과실 비율이 다르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알겠습니까? 거기 그 문제 2, 3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로는 이게 문헌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이것뿐이냐, 구별 실익이? 아니에요. 4번 문제도 그거야. 4번 문제도.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이 배상의 예정이라는 건 손해배상의 예정 122페이지에서 배웁니다. 교과서. 예정은 뭐냐면 손해배상을 미리 결정하는 미리 확정하는 거예요. 보통 채무불이행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면 물어주게 돼 있죠. 나중에. 이건 미리 확정해 주는 거야. 여기서도 차이가 난다고 이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물론 학설은 반대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법원 판결 2, 3, 4번을 우리가 읽음으로 인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라는 걸 알아두면 이제 책을 읽기가 쉬워집니다. 120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 뭔 말이에요?
괄호 A번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성립 요건에 관한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다 암기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일부 다 정리해서 줬으니까. 괄호 B번에서 이거 말고 채무불이행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채권자의 과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권자의 뭐에? 채무불이행에. 그 예컨대가 나와 있죠. 그거 시험에 나오죠. 예컨대. 알겠습니까? 그런데 A번은 불이행 자체, 이게 논점입니다. 불이행 자체. 그럼 B번은 불이행 발생 후에, 이게 논점이에요. 불이행 발생 후에.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자체에 관해서도 이게 채권 과실상계가 적용되고 불이행 성립 후에 과실이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거기 나와 있는 손해의 확대 있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확대된 손해에서도 과실상계 적용된다. 이 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두라고 잘. 그 다음에 C번은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과실이 뭐냐. 달라요. 불팽이나 이런 데서 표준 과실하고 다르다니까. 지금은 다수설도 판례에 참동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DD번은 다 알죠. 391조에 관한 거라는 거. 효과는 뭐예요?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퍼센티지로 참작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이 뭐냐. 그거 말고 말이에요. 그거 말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통은 이게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손익상계와 과실상계가. 한꺼번에 발생한다고. 아까 그러면 그 흥행업자 케이스를 들면 흥행업자가 숙박비, 식비가 안 들어가기도 하지만 애당초 이 사람이 그 서울의 극단이 안 내려간 이유가 뭐냐 하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상당히 기분 나쁘게 전화를 해. 흥행업자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흥행업자가 보통 그 연예인들을 거의 걸레 취급을 합니다. 내가 참 연예인들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추천할 일이 하나 있는데 방송국에 한번 놀러 가봐요. 방송국의 직원이 연예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걸 보라고 눈으로 한번. 그럼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방송국에 종사하는 그 관련자들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가서 한번 보라고. 절대로 안 한다니까, 그러면. 그거 알면.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보통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아예 안 불러요. 실제로는. 그러면 나무라고 부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학생들이죠. 젊은이들 요새.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모르는 거야, 전혀. 실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잘못된 입력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계속. 꾸준히. 항시 책 보는 사람은 뭘 해야 되죠? 실질을 파고 들어가서 실체를 파악해야 돼, 항상. 정확하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 이게. 그러면 저절로 판단이 생깁니다. 저절로. 정확한 결론이 나와요. 지금 정보의 빈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태 파악을 아예 못하는 거야, 그냥. 말만 비스무리하게 사용할 뿐이지. 그러니까 광대파가 이거 문제라니까. 근데 참 내가 무슨 얘기가 연예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흥행업자가 막 깔보고 막 무식하게 욕을 하면서 야 쓰레기들아 빨리빨리 내려와. 니까지 것들이 뭐 돈 몇 푼 받고 공연이나 빨리빨리 하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복장을 다 뒤집어 놓는 거야 이거. 전화로 인격적인 무시를 가하면서. 그래서 안 내려간 거야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그럼 이게 극단이 안 내려간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이 채권자에도 과실이 있는 거지 지금. 사람이 염장을 지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 퍼센테이지로 한 15%라고 하자 이거야.
원래 법적인 계약은 용모금과는 별 상관없는 거죠. 그건 딴 문제 아니야. 그것을 뭐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면 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죠. 그건 따로 그냥. 왜 욕하냐, 아니라. 왜 우리를 걸레로 취급하냐.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에게 좀 과신이 보인다고. 더군다나 이게 신의칙상의 부주의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있는 거야, 이건. 근데 이 경우에는 숙박비, 식비 아낀 거하고 과실상계가 동시에 발생해버립니다. 같이. 이때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걸 잘 봐봐. 아까 내가 그걸 왜 강조했냐면 손익상계는 액수로 빼고 구체적인 이건 비율로 뺀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차이가 나버려요. 순서에 따라서. 숙박비, 이게 이제 손해 액수가 100만 원입니다. 응? 이게 숙박비, 식비가 합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할까? 10만 원 너무 싸니까. 비율은 15%라고 합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 먼저 빼고 이걸 빼는 거하고 이걸 먼저 빼고 이걸 빼는 거하고 숫자 다르죠. 분명히. 무조건. 하여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 이런 것도 자신이 없어요? 이게 정말 답답한 사건이고 말이고. 뺄셈을 할 줄 모르는 학생하고 지금 민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80만 원 아니야, 이거 아무리 봐도. 여러분이 공포에 질리니까 나도 말하면서도 수상해, 이게. 80만 원 맞을까, 이거? 80만 원에 15%는 얼마예요? 12만 원? 확실해? 의심이 가네, 이거. 그럼 68만 원입니까? 남는 돈이? 빼면, 다 빼면 남는 게 이거 아니야? 답이 이렇게 나오죠, 공제하면.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해보자고. 얼마 이거? 15% 빼면. 85만 원이죠. 85만 원에서 20만 원 빼야 되죠. 이거부터 했으니까. 나중에, 그럼 얼마예요? 65만 원이라고. 그죠? 분명히 차이 난다고, 이거. 어느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에 차이 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일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액수가 달라진 당장. 이게 순서가 문제가 됩니다. 순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 두 개 겹치면. 과실상계를 먼저 하냐? 손익상계를 먼저 하냐. 문제가 된다고. 이건 숫자상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걸 먼저 하냐고 문제를 낼 수도 있죠. 사실은. 지문 같은 데다가. 반대로 이게 얼마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 바로 그냥. 통설에 따르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바로 그냥 직방으로. 여러분들 기대하듯이 천박하게 무슨 어떤 걸 먼저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통설에 따르면 이때 손해액이 얼마냐 이렇게 바로 물어볼 수도 있다고. 계산할 줄 아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덧셈 뺄셈 할 줄 알아야 돼. 곱하기 이런 거. 충고 하건데. 그걸 오랜 세월이 지나서 까먹은 사람은 분명 그때 한 40절 보고 다시 공부를 해요. 강의가 정말 점점 한심해지는구만. 다르다고. 이때 어떤 걸 먼저 하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걸 먼저 하냐. 모든 법학 이론에서 법전에 나와 있는 항목이 있고 없는 항목이 있으면 법전에 나와 있는 걸 먼저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396조 부분을 살펴봐. 어떤 게 나와 있고 어떤 게 안 나와 있나. 둘 중에서. 찾아보자고 우리가. 어떤 게 나와 있고 어떤 게 안 나와 있을까요? 어디 나와 있어요? 과실상계만 나와 있죠. 손실상계는 없어 보전에. 과실상계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실상계 먼저 하게 됐다고.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먼저 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법전에 나와 있는 걸 먼저 한다. 이게 법전 안 읽는 사람은 모르죠, 이거. 법전에 나와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것조차도 외울 자신이 없다, 이거야. 법전에 나와 있는 걸 먼저 하는 일반 법률을 외울 자신이 없는 사람은 가나다 순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한다. 그것은 슬픈 암기법이죠. 자신의 수준을 천박 쓰레기로 낮추는 수준입니다. 가나다 순.
슬프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난 슬퍼. 카나다 순. 알겠어요? 그것까지 알아두라는 겁니다. 양자의 관계. 판례도 나와 있어요, 원래. 정확하게. 그 다음에 121페이지 로마자 3번은 뭐냐, 이게. 이것은 중간 이익의 공제라고 합니다. 앞에 말도 같은 말이에요. 현재 가치의 측정. 여러분이 한번 이런 걸 생각해봐. 이게 채무불이행에 별로 안 나와요. 불펜이 주로 나온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트럭으로 깔아가지고 다리 부러뜨려놨어. 척추가 마비돼버렸어. 이 사람 원래 직장 나가는 사람, 직장 나가는 사람. 요즘 직장을 못 나가,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영업부 직원이야. 척추가 마비되면 끝난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평균 여명을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말 35살인데 차에 치였어요. 영업부 직원인데. 그럼 우리나라에 그 표가 다 나와있어. 보험 가액, 살피는 표에 다 나와있다고. 몇 살 때 무슨 몇 급 정도 사고 당하면 보통 언제까지 사는 걸로 봐서 몇 년간 월급을 받을 거다. 이거 계산하게 돼 있다고 표가 다 나와있어요. 그 35살이면 예를 들면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명하고 근무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근무하면 30년 근무할 수가 있죠. 30년 지금 못 다니게 생겼죠, 지금. 척추가 마비돼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30년 동안 회사 다녔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 있죠. 그걸 배상해야 되죠. 왜냐면 끝났으니까, 저 사람. 그걸 30년치를 배상하는데, 뭐가 하나 문제가 되냐면, 물론 이거 월급 계산할 때 인상분 다 고려합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 가만히 있었으면 승진할 사람이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 다 승진하잖아요. 보통 보면. 실력 없는 놈은 승진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상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계산하는데 사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받는 월급을 곱하기 30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꺼번에 줘버립니다, 이걸. 얼마? 다 준다고. 치료비는 별도고.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이 원래 진짜로 다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매달 받을 뻔했죠. 차례대로. 그죠? 근데 일시불로 받아버리죠, 이거를. 그럼 이게 중간 이익이 생겨버려요. 이자만큼.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돈을 100만 원씩 30년에 걸쳐 주는 거하고 30년 곱하기 30 곱하기 12 곱하기 100만 원 한 거하고 액수상으로는 똑같으죠.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걸 땡겨 받아버렸어요. 돈을 갖다 뒤에 거를. 그럼 그 이자만큼 이득을 보는 거 아니야. 그걸 빼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빠한테 용돈을 받는데 매달 10만 원을 받는다고 치자 이거야. 근데 그거를 가만히 받았으면 매달 받을 뻔했죠. 한꺼번에 120만 원 한꺼번에 받았다고 쳐봐. 그 중간 이자만큼의 이익을 얻은 거야, 괜히. 그걸 빼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 부분을. 그걸 중간 이득의 공제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자를만큼. 이걸 근데 어떻게 빼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어떻게 빼느냐.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세 가지 방식. 알겠습니까?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공식이죠, 거기. 예? 뭐가 복잡하죠, 이상하게. 복잡하다고, 이게? 그거 봐봐, 그거 가서 공식을. 그거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된다고. 근데, 고등학교 때 수학을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 있죠. 고등학교 나오는 공식이죠, 이거. 그 사람은 이걸 외울 필요 없어. 이름만 외워도 알아,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웠다는 전제로, 거기 사람 이름이 나오죠, 사람 이름. 응? 옛날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라이 복리츠시. 거기 보면, 라이 복리츠. 알겠습니까? 귀찮으니까. 이거 어떻게 왜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 호프단이라는 사람 보입니까? 호프단. N자가 두 개니까 아까우니까 하나 붙여줄까? 호프단. 거기 그 공식 보고 모르겠어요? 호프단식 라이 복리츠식이라고 배웁니다. 보통. 한꺼번에 그냥. 귀찮으니까. 원래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이런 건. 그런데 이걸 외워도 고등학교 때 수학 안 하는 사람 소용없어요. 복리의 식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어? 그 사람 꽝에 저거 외워봐야. 머리만 더 아파, 오히려. 쓸데기 없는 걸 외워가지고. 그 밑에가 뭐가 다르죠? 거기 1 플러스 NR하고 1 플러스 R의 N승하고 다르죠? 그걸 구별 못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도 없어, 저거. 외워봐야. 이게 먼저번 프린트 나왔고, 여기 없는 거 보니까. 그 공식이 나왔어요, 먼저번. 지난번 토요일 날 좀 기출문제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없는 거 보니까. 뭐 수식 기출문제 말이에요. 수식 나와 있는 문제가 이거야. 기출문제를 생전 안 풀어보니까 기출문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야. 토요일 날 준 거에 12페이지에 나와 있죠, 맨 밑에. 그걸 뭐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응? 알겠습니까? 뭐가 뭐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냥도 알죠? 가르프초프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복잡한 식을 만드는 놈들 이름이 다 이상하죠. 평범하게 막 톰과 제리 이게 아니야. 응? 아니라니까. 이상해, 하여튼 이상해 이름이. 가르프초프는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하고. 그래서 이름에서 이놈들이 어느 놈인지 알겠죠? 가르프초프 이게 어떤 나라 놈인지. 폴란드 아니면 러시아 놈이죠 이거. 뭐 헝가리 뭐 이런 데 출신 아니야 보나마나. 이름 벌써 이상하냐 이거. 왜 그쪽에는 이게 내뿜는 숨 있죠? 이 바람이 강세를 보이냐면 그거 춥죠 대단히.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가는 숨을 이용해서 그 힘을 안 들이고 말하려고 그래요.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러시아 놈이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러시아 여러분 그 간보면 러시아어의 발음의 최대의 특징이면 후음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야.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강세를 보인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니까 나가는 발음을 이게 숨 내쉬는 걸 이용해서 발음을 많이 해요. 목이 발달돼 있죠. 후음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이 원래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애들 잘하지만 대부분 영어를 못해 잘. 영어식하고 발음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미국도 여러분이 실제로 가보면 남부 지역하고 북부 지역하고 발음 다르게 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한다니까? 못 알아들어요, 거의. 마이애미에 사는 놈들은 영어 쓰는 거하고 저 윗동에 사는 놈들 발음이 다르다니까, 전혀. 똑같은 글자인데도. 미국에도 방언이 중국만큼 아주 강세를 보여요. 동부와 서부는 전혀 다른 말을 써요, 아예. 처음부터. 문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중국같이 강제로 통일을 하면, 표준어를. 진짜 미국은 그러지를 못하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냥. 미시시피 이런 데는 그 폐쇄된 지역입니다. 극단적으로 폐쇄돼. 동양인 가면 위험해요. 그리고. 거기는 막 원시 거기가 사교 집단 비슷합니다. 거기 기독교 이상한 놈들이 하여튼. 거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미국 사람들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 오지에 들어가면 숙소에 들어가면 완전히 폐쇄돼가지고 영어를 다 이상한 걸 써요. 하여튼. 진짜 맘대로 문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보고 와야, 뭐 이렇게 영어도 공부를 하면 이렇게 하고 올 텐데, 그냥 여기 좁은 골짜기 앉아가지고서, 토익만 붙으면 된다. 마이애미 갔다 오면, 완전 벙어리야, 이거. 그래갖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자체를 신뢰를 안 해, 이상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를 신뢰를 안 한다니까? 토익을 몇 점 맞았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시험 봐서. 마이애미에 시장터에 갔다 왔더니 이거 완전 벙어리다 이거 이상하게. 그럼 이게 토익을 뭐 때문에 받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무도. 뭐 때문에 공부했는지 지금까지. 말도 못하는데. 이 국가 전체가 지금 그렇게 이런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자격증이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안 믿어. 예를 들어서 뭐 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어요. 너 대학 나왔냐? 네. 그 꽝이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전부 다. 여기서만 써먹습니다. 여기서만. 여러분 시험 보니까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시험을 보지 않을 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유학을 가세요.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훨씬 여러분의 장래에 도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뭐 뽑히는데 뽑히든 뭐 어떻게 상관없다니까.
나중에 세계화가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계화가 돼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개방됐을 때 한국에서 뭐를 갖고 있다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드디어 그때는 이제. 인정을 안 해줘 버리니까 아예. 사실 여기서 한 3년 신림동에서 공부할 거라면 그 돈을 미리 달라고 그랬어요, 부모한테. 그 돈 날 주라. 그냥 통짜로. 중간 이들 공제해드릴 테니까. 라이 복리찍으식으로 이거 해줄 테니까 그걸 통짜 주세요. 하라고. 계산기 들고 와서. 아버지가 만약에 잔말이 많이 그러면 가르프 초프식을 해줄 테니까 주세요. 통짜로. 들고 떠나요. 떠나. 그냥 바로 그냥. 떠나라고.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물론 중고등학교 때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 능력은 뛰어납니다. 분명히. 제대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볼 때 추천할 만한 게 뭐냐면 여기서 괜히 사법시험 본다고 쌩 쓰지 말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떠나요. 거기서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미국의 로스쿨에 들어가야 돼요. 시험도 안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도의 능력이 충분히 우수한 성적을 적어요. 미국에서 변호사 하는 게 빠를 겁니다. 내 생각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걸 검토하세요. 여기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며 생고생을 할 필요 없다니까. 별로 알아주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쓰거든요. 이제 틀림없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죠. 미국의 변호사는 전 세계에 통용된다는 걸. 자격이. 실력은 우리보다 못한데도. 지금은 이제 뭐 비등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쪽에서 하향 조정돼가지고. 그런 걸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볼 어느 날. 설사 안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중간 이들 공제 알겠습니까? 그것만 외우면 되고 호프단 라이 복리츠 가르프초프. 알겠죠? 그 다음에 금전 채권에 관한 특칙은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가만히 읽어보면. 그거 가지고 실험할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122페이지 괄호 2번까지 42번 앞까지가 뭐냐면 과거의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거 쓰세요. 거기까지. 딱 하나 갈라놓고 42번 위까지가 뭐예요? 지금까지 배운 손해배상이? 과거의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럼 42번부터는 122페이지 미래의 손해, 장래의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써있지 제목이. 그 옆에 바로치고 장래의 손해에 대한 배상 이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어떻게도 할 수 있냐 하면 지금까지 배운 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이렇게도 쓰세요. 그럼 손해배상의 예정은 법률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로마자 1번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알겠죠. 당사자의 계약으로 지금까지 배운 건 민법 39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서 그거죠. 지금까지 배운 건. 민법의 세계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음과 양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 슬픈 것과 기쁜 것이 이런 식으로 이분. 그래서 우리가 근대 유럽의 학문을 이분론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대가리 똥대가리라서 둘밖에 나눌 줄 몰라. 동양처럼 뭐 10명까지도 못 나눈다니까. 뭐 이렇게 유럽의 근대 학문에는 수준이 그거밖에 없어. 둘밖에 없어. 둘밖에. 이 이분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일어로. 영어는 이거를 그냥 Y자 바꾸면 돼요. 영어로는 다이카토미라고 그러죠. 독일어는 디코토미라고 합니다. 이분론. 저 DI는 원래 같은 어근이죠. 두엣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이 이분론의 기초. 이게 굉장히 공부하기 쉬워요. 과거, 미래. 법률 얘기죠? 법률 얘기. 좀 이래라고 이제. 모든 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 지금까지 계속.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야. 똥대가리에서 나온 거는 이게 훌륭한 대가리에서 보면 이게 쉬워요, 이게. 여러분 지금 속임수에 걸려있죠, 전부. 이게 쉬운 걸 모르고. 뭔가 이게 대단한 게 있을 거다, 여기. 자기 혼자 미친 거라고. 지금까지 강의를 그렇게 복잡하게 어려운 걸 많이 들어봤지만 그 어려운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정신을 안 차릴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과거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배웠어요. 뭐에 또 다른 말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나머지가 뭐예요? 법률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장래의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알겠어요? 좀 쉬었다 보기로 합시다.